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8주차 글로벌 마케팅 원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8주차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중간고사 기간인데 일단 진도를 나가고 중간고사는 그 이후에 그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허락한다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을 언제 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치른다 이런 거고, 그 상황이 뭐 어려워지면 오프라인 수업이 어려워지면 그 기말고사 때나 아니면 기말에 가서 레포트를 한다든지 기말고사랑 같이 뭐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크게 전체적으로 대학들은 이제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면은 첫째, 이번 학기를 그냥 다 그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고 나오고 있고, 또 일부 학교들은 계속 이렇게 온라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건이 되면 5월 한 중순서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그 코비드 19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안 생겨야죠. 더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고 안전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내일부터가 뭐 석가탄신일로 시작하는 저기 연휴인데, 5월 연휴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사실은 다음 주기 때문에 연휴가 지난 다음에 듣겠지만, 일단 그 연휴에서 그 연휴에 우리 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그 변수일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이번 주차, 그러니까 8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6장은 다 했고요. 아니, 앞부분은 다 해서 뒷부분 해야 되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하려고 6장이랑 7장의 앞부분을 포함한 그 슬라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했고요. 이번 학습 목표도 이제 세분 시장 나누는 거, 그리고 또 매력적인 목표 시장 타겟팅을 하는 거, 그리고 시장 세분화 수준은 어느 정도의 시장 세분화 수준이 있는가.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를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죠. 모든 시장에 대해서 뭐 전 국민, 예? 또는 전 국민이라든지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예? 차별화하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공급해서 하는 거, 단일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요, 여러분들 알죠? 또는 뭐 코카콜라 이런 데가 대표적인 이 표준화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뭐 조금씩은 달라져요. 우리가 글로벌 마케팅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선진국과 뭐 개발도상국 아니면 되게 그 후진국 간에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마케팅 믹스를 똑같이 가져가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여튼 시장 세분화를 단일 시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다른 마케팅을 가져가는 게 이제 인디비듀얼 마케팅 또는 그 개인 마케팅 또는 뭐 원투원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서 개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극단적인 양극단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양극단은 잘 존재하지 않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유형의 세분화 수준에 따라서 기업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정해지니까 결정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 장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아마 그 지난 시간에 반 정도는 공부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보면서 시장을 세분화한다라는 것은 비슷한 고객들끼리 묶는 건데 비슷한 니즈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끼리 묶겠다 라는 거고 지리적으로 뭐 세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인구통계적 세분화라고 그랬죠. 인구통계적 세분화를 한다든지 또는 그 심리도식적 세분화를 한다든지 행위적 세분화를 한다. 행위라는 것은 제품의 구매라든지 사용과 관련된 behavior, 실제 행위에 따라서 behavioristic, behavioral segmentation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뭐 지리적 세분화랑 인구통계적 세분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심리도식적 세분화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안 한 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기 해나가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 세분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미국 러스트벨트도 제가 설명하고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 에듀케이션 또는 웰스 얼마나 부유한가 또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 도시화 얼바나이제이션 인종과 민족 또 모빌리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분화를 한다는 거고요. 인구통계적 세분화는 뭐 제일 그거 한 게 이제 연령, 에이지 그리고 이 생애 주기 단계 그래서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과연 그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지만 이제 졸업을 하면 그 직장을 잡고 사회인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뭐 결혼하는 그런 과정을 또 결혼도 하고 물론 또 그리고 또 자녀도 갖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 걸 우리가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그 교과서로 보면 148페이지에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 그래서 Y세대가 나오는데 이건 보통 1977년부터 94년 사이에 태어난 그러니까 뭐 Y세대 또는 에코붐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거의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적 붐 속에서 성장한 자부심과 풍요감을 뭐 가지고 있다. 그죠? 종종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고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 뭐 이런 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 Y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의 경우에. X세대는 이제 X세대 어디로 튈지 모른다 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였는데 보통 64년서부터 78년까지 이게 우리나라랑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미국의 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는 46년서부터 64년 46년서부터 64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서부터 63년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 베이비붐 세대를 19, 50, 56, 55, 그 55, 56에서 1963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1946에서 1964. 일본은 아마 4647일 거예요. 4647. 이게 뭐 단가이 세대라고 그래서 단가이 세대. 이게 이제 왜 베이비붐이다라는 게 뭐냐면 그 출생률이 3 이상이 그러니까 결혼을 한 부부가 쉽게 얘기하면은 자녀를 3 이상 낳는 경우를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세대가 되면은 뭐 이렇게 브랜드도 바꾸고 기술에 또 돈을 쓰며 또 뭐 SNS도 이용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어떻게 보면 기성 세대지만 또 상당히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수용하려고 하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점점 더 과학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바뀌어서 또 건강한 세대가 됐고 이걸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뭐 386세대니 뭐 486세대니 586세대니 막 쓰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586이다. 그럼 뭐 50대고 50년대 태어나고 뭐 80년대 뭐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386 이렇게 해봅시다. 386 그러면은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그죠?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80년대 대학 다니려면 20년 전에 태어나 60년, 죄송합니다. 60년대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30대일 때, 그러니까 90년대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586이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50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많이 그런 걸 쓰고 그러는데, 그거 뭐 그렇게 크게 학문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전체 세대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침묵 세대가 나오는데 침묵 세대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년에서 45년 사이에 태어난 동료 집단 뭐 한 4,200만 명으로 구성된 그런 세분 시장을 말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는 뭐 그런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까다로운 고객이지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제공물에 대해서는 젊은 동료 집단보다 아낌없이 쓸 의사가 더 있다.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종과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세대라든지 소득, 성별 이런 것들은 뭐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분들 Z 알파벳 마지막 G Z세대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과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아까 밀레니얼 세대가 예를 들어서 94년 1977년부터 94년이라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여러분들 같은 세대를 이제 Z세대 이렇게 얘기해서 Z세대는 또 다른 특성을 Y세대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뭐 보면은 이 젊은 세대들 특히 20대 초반에 그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공정함에 대한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대들 또 나오면은 그 세대들이 성장해 가면서 새로운 세분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뭐 이런 인구 통계적인 변수를 많이 쓰는데 절대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저 같은 연구자는 제 연구 목적이라든지 제 보는 퍼스펙티브, 시각에 따라서 이걸 나누는 거고요. 기준이나 변수를 가지고 나누는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기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나누는 시장 세분화는 또 그 기업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특성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다. 그런 거를 잘 이제 봐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과거에 나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참고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심리 도식적 세분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사이코 그래픽 그러죠? 사이코그래픽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이코그래픽이라는 게 결국은 사이콜로지 사이코가 심리죠. 심리학과 데모그래픽을 합쳐서 얘기한 거죠. 심리적 그리고 인구 통계적 특성을 같이 고려한 그런 세분화를 우리가 이제 심리 도식적 세분화라고 그러는데 결국 당연히
과거에 인구 통계적 변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뭐 시장을 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나누기 위해서 심리 조직적 세분화가 중요한데, 보면은 심적인 개성과 특질,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또는 가치를 기초로 나눴다까지는 했고요. 그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 발스가 나와요. VALS. 발스 체계가 나와요. 발스 체계가 나오는데, 이건 뭐를 여러분들, 이제 발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values and lifestyle. value and lifestyle. value는 가치 and lifestyle.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그 오래전부터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그 심리 도식적인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방법론이다. 근데 거기 보면 책에 149페이지 보면은 발스 그리고 TM 있죠. TM이 붙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마크 뭐 이래가지고 뭐 저작권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딱 가지고 있는 거다. 아무나 마음대로 못 쓴다. 사실은 뭐 밸류라든지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도 뭐 일반적인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먼저 이 발스라는 거를 써가지고 그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부터 조사를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특질에 따라서 뭐 인구 통계라든지 태도 질문을 통해서 나눠서 미국의 성인을 8개 주요 집단으로 분류하는 거죠. 뭐 중간중간에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1000몇백 건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막 8만 건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새로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책을 좀 보시면 책에 보면 요 발스 세분화 책의 주요 차원은 149페이지요. 소비자 동기, 호라이즌틀 디멘전에서는 소비자의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고, 다음에 vertical 디멘전에서는 수직적 차원에서는 소비자 자원이 중요한 차원이 된다. 그래서 그 주요한 동기가 소비자들은 수평적 차원에서는 어떤 이상을 추구하느냐, 이디어, 또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어치먼트,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셀프 익스프레션이라는 세 가지 주요 동기 중 하나에 의해 고치된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뭔가를 추구하든지 뭔가 현세에서 내가 보다 더 출세하고 뭔가 더 성취하고 이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원,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사람들의 1차적 동기 표현이 증가되거나 없지는 아무래도 자원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교육이랄까, 그죠? 그럼 여러 가지 뭐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건,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또 인텔리전스, 뭐 지적 능력, 머리 뭐 이런 거죠. 또 리더십 스킬, 또 에너지,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미국의 그 유명한 이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뭐 대중적인 그런 엔터테이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150페이지 책이 안 갖다 놓은 학생들은 쉽게 지금 책을 가져다 놓을 수 있으면은 책을 가져와서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발스다 그러면은 뭐냐 하면 그 그림 6-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림 6-1에 나타난 것처럼 VALS
value and lifestyle 세분화 시스템으로 전체 사람들을 8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예요. 8가지 유형을 보면은 맨 위에 뭐가 있죠? 혁신형이 있죠. 이노베이터가 있고 맨 밑에는 분투형이 있는 거예요. 분투형, 서바이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많으냐, 자원이 적으냐에 따라 수직적으로 나누고 또 수평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집단, 어치먼트를 중시하는 집단 또는 그 셀프 익스프레션을 중시하는 집단 이렇게 3가지 집단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원이 많은 집단에는 혁신형, 자족형, 성취추구형, 체험형 이렇게 4가지 집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원이 적은 집단은 확신형, 노력형, 실행형, 분투형 이렇게 4가지 집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나뉘는데 그럼 뭐냐? 그래서 그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상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소비자들이 주로 지식, 원리, 원칙, knowledge라든지 principle 같은 거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주로 그 이상, 우리가 지식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원리 원칙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있는 거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이상적인 상태고, 이상적인 상태,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집단을 크게 자족형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거 사고형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스스로 사고해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하거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싱커 집단이라고 그러고, 확신형은 빌리버, 신념을 가지고 뭘 하는 확신형 집단 이렇게 나뉘죠. 근데 싱커, 자족형 집단은 자원이 그 중에서 풍부한 집단이고 혁신이 풍부한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 확신형 집단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덜하고 낮은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내가 자원이 많아도 안정을 그냥 추구할 수가 있고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다음에 뭐 성취다. 두 번째 이제 성취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성취를 추구하는 achiever가 성취 추구형이고요. 노력형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striver가 이제 노력형인 거죠. 그죠? 그 중에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혁신을 추구하는 쪽이면은 성취형이고, 노력형은 상대적으로 자원을 덜 가지고 있는 집단. 자기 표현형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물리적인 활동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위험부담 이런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 움직여지는 집단을 얘기하는데 주로 자기 표현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데, 체험형이다 그럼 experience 경험자, experience 체험자라고 하고, 실행형이면 mak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총 US 미국인 경우에 value and lifestyle 시스템, value and lifestyle에 따라 세분화를 해보니까 한 이렇게 8가지 유형으로, 그리고 맨 위에 혁신형이 있고 맨 밑에 분투형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좀 뭔가 그 자원도 적고 뭐 좀 혁신학 활동도 적고 그냥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사는 집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8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더니 비교적 전체 집단이 데모그래픽 베리어블로 나눴을 때보다, 인구 통계적 변수로 나눴을 때보다 잘 이게 설명이 되더라 라고 보는 게 이 벨스 시스템. 그래서 뭐 벌써 40년 정도 이게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 우리나라에도 뭐 저기 광고회사라든지 뭐 대웅기획 아니 저기
제일기획이라든지 뭐 어떤 경제연구소라든지 어떤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각자의 목적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매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와요. 근데 실제로 이게 꾸준히 그렇게 이 수십 년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러는 게 사실은 그런 데이터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나뉘어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가치관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로 8가지로 나눴다. 여기서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한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ehavior segmentation 이라고 여러분들 나오는데 behavior segmentation은 제품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제품에 대한 태도, 호불호, 좋아하거나 나빠하는 게 어떠냐, 사용과 반응은 어떠냐라고 구매 집단을 나누는 걸 우리가 행위적 세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적 세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뭐 needs based 또는 benefit based segment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뭐 수십 년 된 예로 우리가 치약을 이제 양치질을 하려고 치약을 살 때 그 사람들에 따라 원하는 치약이 다르다. 뭐죠? 뭐 충치 예방에 제일 관심을 갖는 소비자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뭐죠? 그 미백 이런 거에 그 소비자 치아의 미백 효과에 그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소비자들은 치약을 특히 어린이 소비층 같은 경우는 쓰지 않고 뭐 좀 스윗한 단 그런 치약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 남성들 같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치약.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치약을 구매하려고 해도 가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게 나뉘어져요. 치약의 종류가 뭐 충치 예방하는 무슨 불소 치약이 있고, 뭐 미백에 좋은 파이트 치약이 있고, 어린이들이 뭐 그거 하는 뭐 콜게이트 뭐 베이비 차일드 치약이 있고,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럭키 치약이니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베니핏, 소비자가 갖고자 하는 혜택이 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죠. 그걸 이제 요구 기반, 혜택 기반 세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의사결정에 따라서 어떤 구매 결정을 할 때, 지난번에도 그 산업체 시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산업체 구매 의사결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제한자냐, 영향력 행사자냐, 결정자냐, 뭐 구매자냐, 사용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아내가 생일 선물로 새로운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사달라고 제안을 했다. 그럼 제한자는 아내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러닝머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포함한 많은 정보 원천에서 정보를 찾는데 어떤 모델을 고려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 행사자가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아내에게 그래서 그런 선택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좋아하는 모델을 결정하게 하고, 그죠? 결정해서 구매를 하는 거고, 구매하고 결국 온 가족이 이용은 하게 되죠. 그렇게 제안자, 영향력 행사자, 결정자, 구매자, 사용자들이 서로 역할이 달라지고 의사결정 과정과 궁극적인 소비자 만족에 그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사용자와 사용 관련 변수를 보면은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언제 그걸 쓰느냐, 시간적 측면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상황, 오케이전이라고 하죠. 시간적 측면. 그래서 우리 TPO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Time, Place, Occasion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TPO, Time, Place, Occas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구매자들이 요구를 전개하고 구매하고 사용하는가 상황에 따라서 구매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업무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느냐, 휴가냐, 가족과 같이 이용하고자 하느냐, 누구랑 같이 쓰느냐, 그런 상황 세분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향수를 사는데 이거를 뭐 내가 직접 쓰고자 사는 거냐,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하느냐,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거냐, 아니면 또 뭐 다른 상황에서 쓰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사용자 지위라는 거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non-user서부터 ex-user, 그럼 과거에 사용해 본 거죠. potential user, 그럼 잠재 사용한 거죠. 최초 사용자는 first time user 이렇게 되고요. 단골 사용자는 regular user, 아주 레귤러하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 사용자라는 것은 비사용자, 잠재 사용자, 사용해보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지 왜 그거를 모르고 있는지를 사용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reason to buy라고 그럴까요? reason to use라고 그럴까요? 사용을 할 이유, 구매를 할 이유를 제시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률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어요. 80-20 법칙 아마 대부분 들어봤을 텐데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20%의 고객이 80% 이걸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꼭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쓰이죠. 전체 뭐 20% 인구가 뭐 80%의 소득 내지 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쪽이 경제학적으로 쓰이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수의 소량 사용자보다는 오히려 대량 사용자 일부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지만 먹는 사람들은 한 번 먹으면 많이 먹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해요. 구매자 준비 단계는 책에 이제 마케팅 펀넬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제품을 모르고 어떤 이들을 제품을 알고 제품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원하고 또 구매 의도가 있는 우리 152페이지에 보면은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과거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최근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부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좁혀나가는 깔때기와 같이 좁혀나가는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 펀넬 깔때기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브랜드 A에 대해서는 이와 같고 브랜드 B 경쟁 브랜드인 브랜드 B는 이와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브랜드 B가 76%고 전체 중에 그러죠? 알고 97명 중에 76%가 이제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96명 중에 65%가 과거에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74명 중에 61%가 최근에 사용해본 최근이면 뭐 3개월이라든지 뭐 1개월이라든지 그때그때 정해졌을 때 따라 달라져.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브랜드 A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정기 사용자라든지 최근 사용자가 12 플러스 6, 뭐 18, 부정기 사용자까지 하면 36 이렇게 되는데 브랜드 B에 대해서는 24 플러스 15 플러스 부정기까지 하면 32. 훨씬 더 브랜드 B가 충성도가 있는 그런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로열티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얼마나 한 제품과 그 서비스 브랜드들에 대해서 충성적인가 집단을 나누는데 항상 한 집단만을 고집하고 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이 핵심 충성자 하드코어 로열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 무조건 뭐 신라면만 먹는다 이런 핵심 충성자가 있고 두세 브랜드를 나눠서 뭐 신라면이랑 진라면을 왔다 갔다 놓고 먹는다 이거를 스플릿 로열 이러죠. 우리
볼링 할 때 이렇게 그 볼링 그걸 뭐라고 볼링 타겟이 이렇게 이제 던져가지고 맞춰서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맞추기 힘들게 돼 있을 때 이제 스플릿 났다고 그러죠. 네, 스플릿 났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황 충성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뭐 두세 브랜드에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한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로 이동하는 시프팅 로열도 또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시프팅 로열. 그리고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않는 로열티가 없는 거죠. LOYALTY. 로열티가 좀, 책에서는 전환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전환자가 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에 충성하는 구매 패턴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습관적인 건지, 무관심한 건지, 저가격인 건지, 높은 전환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브랜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도 충성 고객이니까 신경 안 써. 그러면 더 안 되겠죠. 충성 고객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충성적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마케팅 믹스라든지 어떤 컨택 매니지먼트, 어떤 CRM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이거를 보다 더 우리한테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고 또 보다 더 만족도를 높이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제품에 관한 5가지 소비자 태도에서 태도가 나오는데, 태도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좋아하는 호불호인데, 뭐 열광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무관심, 인디프런트도 할 수 있고 네거티브, 부정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광적인 사람 소비자들한테는 감사를 이제 표하고, 뭐 우리 정치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투표할 것을 상기시키고, 긍정적 사람들은 더 강화하고, 우리 뭐 어떤 정당에 대해서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표들을 얻도록 노력하고, 우리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얼마 전에 총선도 끝났는데 뭐 부동층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부정적 및 적대적 유권자 태도를 바꾸려는 데는 시간을 또 쓰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용자,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사람의 상황, 그리고 사용자 지위, 사용률, 구매 준비 단계, 충성도 지위, 태도, 이런 거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어서 그 각각의 세분 시장, 세분 집단들한테 다른 마케팅 믹스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구매의사 결정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결정이 있고 산업체 시장에서의 구매의사 결정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산업시장에서의 세분화 기준을 특히 이제 뭐가 있을까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를 책에 제시하고 있어요. 뭐 첫 번째 인구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개인처럼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산업적인 측면, 업종이 뭐냐 이거죠. 기업 규모가 대기업이냐, 중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소규모 기업이냐로 나눌 수 있고요. 입지가 이제 지역이죠. 지오그래픽 세분화랑 똑같은 거죠. 로케이션이 또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또 하느냐.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 기업, 입지, 기업 규모, 입지 이런 게 인구 통계적 변수고요. 다음에 운영 변수라고 그랬는데, 운영 변수는 실제로 어떤 기술, 어떤 고객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어떤 사용자 지위를 또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B2B 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가 또 고객들이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어느 정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테크놀로지, 어떤 유저 스테이터스,
유전대 산업체죠. 또 어떤 고객들의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운영 변수를 가지고 또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구매 접근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기업에서 우리가 산업체 조직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구매 조직이 상당히 직권화되어 있냐, 뭐 분권화되어 있냐 이런다든지 그 파워 스트럭처가 재무지배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또 기존 관계 성격이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냥 유리한 기업들을 따라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관계와의 성격, 그 기업들의 전반적인 구매 정책이 뭐 리스 형태냐,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계약 형태냐, 아니면 시스템 구매냐, 뭐 입찰 형태냐, 경쟁 입찰 형태냐 이런 거에 따라. 그러니까 구매하는 방법, 구매하는 패턴, 일반 소비자 그런 거죠.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 이 사람이 뭐 할부를 쓰느냐, 리스를 쓰느냐, 자동차 관련된 거 할 때 렌트를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현금으로 결제를 하느냐, 뭐 카드로 결제하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산업체 시장에서는 어떤 구매를 할 때 여러 가지 더 복잡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구매를 할 때 기준이 아예 가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제품, 품질을 하느냐, 뭐 AS와 같은 서비스냐, 아니면 가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상황 요인은 뭐 이머전시, 긴급하게 긴급 배송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또 얘기하고, 특정 용도, 우리 제품을 특정 용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뭐 이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더 해줘야 될 게 또 맞게. 랏사이즈, 주문도 대량 주문에 맞춰야 하는가, 아니면 소량 주문에 맞춰야 하는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업체 시장에서 구매할 때 구매량이라든지 용도라는 게 아까 보면은 이제 개인 소비자 시장에서는 베니핏 세그멘테이션이랑 똑같은 거죠. 또는 시간 압박, 긴급성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또 개인적인 특성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얼마나 그 기업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위험에 대해서 태도, 위험 감수 고객인가, 위험 회피 고객인가, 충성도, 공급업체의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산업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사실은 개인시장이랑 마찬가지인데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B2B라는 특성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인구통계적인 운영 변수적인 또는 구매 접근법, 상황 요인, 개인적 특성과 같은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세분화가 할 수 있다는 게 이 챕터에서 산업시장 세분화 기준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시면 시장 표적화 들어가기 전에 뭐 산업 마케터들은 순차적 과정을 통해 세분 시장을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기업이 있다. 알루미늄 기업이 있으면은 거시세분화를 통해서 알루미늄이 쓰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냐, 주택 회사냐, 또 음료 캔에서 많이 쓰죠. 음료 용기 어떤 최종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가 이거를 먼저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우리는 주택 시장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주택 시장에서 반가공 자재를 생산할 거냐, 건축 부품이냐, 알루미늄 유동주택증, 우리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잘할 수 있는 제품 용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건축 부품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고객은 그럼 가장 적당한 고객 규모를 선택해야 하겠는데, 뭐 대형, 중형, 소형 중에 대형 고객을 선택했다. 이게 이제 거시세분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미시세분화로서는 그 기업에 맞춰서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품질 이런 것들을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급 이미지 서비스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서비스 봉기와 세분 시장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되고요. 산업대 산업마케팅 전문가인 뭐 우리 앤더슨 앤 나루 이제 그 유명한 교수예요. B2B 마케팅에서 얘기했는데 세분 시장 구성원에게 모두에게 유연한 플렉서블 시장 제공물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B2B 마케팅 산업체 마케팅에서는 확정적으로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해서 제품을 딱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높이 평가하는 제품과 서비스 요소들을 포함하는 드러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죠? 그걸 이제 네이티브 솔루션을 준과 동시에 아울러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이것들을 또 뭐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디스크레셔너리 옵션을 제공하는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생산해서 분양을 하고 뭐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결정해서 다 하지만 나머지 옵션 같은 거를 줘가지고 사양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랑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특히 산업체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그 시장 표적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154페이지고요. 154페이지. 이제 표적화라는 건 제가 그랬죠. 시장을 나눠 놓으면 그 중에 우리한테 맞는 시장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나중에 취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업종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원서들을 내 가지고 나한테 맞는 데를 고르는 것처럼 이제 타겟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needs based market segmentation approach를 한다. 그래서 잘 정의된 목표 집단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거에는 좀 7가지 뭐 세분화 과정 단계가 있는데 효과적인 세분화 기준으로서 세분화 과정 단계로서는 7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기 155페이지에 7가지 그 여러분들 단계가 첫 번째가 표 6-3입니다. 요구 기반 세분화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뭐 산업체 시장에서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과연 뭐야? 원하는 게 뭐야? 그런 어떤 유사한 요구라든지 혜택에 기초하여 고객들을 세분 집단으로 집단화하는 거, 이걸 요구 기반 세분화라고 해요. 요구 기반 세분화. 그렇게 요구 기반 세분화를 해놓고 그 중에서 각 세분 집단이 어떤 인구 통계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및 사용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 확인, 실행할 수 있는지 결정을. 세분 집단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업 중에서 그 세분 집단 중에서 매력도가 어떤가, 매력성을 판단하는 거죠. 성장 가능성은 어떻고, 경쟁은 또 어떻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접근성은 어떤가. 그래서 전반적인 매력성을 판단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세분 집단 수익성을 판단하죠. 그리고 그 집단에 맞춰서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우리가 선정하겠죠. 그 다음에 그 집단에 맞춰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뭐 광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판매 촉진도 하고 제품도 그거에 맞추고 세분 집단의 독특한 고객 요구와 특성에 기초해서 가치 제한 value 프로포지션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레스토랑한테 이 뭐 식자재 같은 거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해봅시다. 네? 그랬을 때 이 레스토랑들은 우리가 그거하고 레스토랑들은 어떤 거기 때문에 식자재도 종류가 많죠. 같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유기농도 있고 뭐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외국에서 수입한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원료로 그거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대중적인 것도 있고 그것도
어떤 향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나누는 그 산업체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밸류 프로posi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제품이라의 가격에 대한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한다. 이거를 이제 세분 집단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세분 집단 포지셔닝 전략의 매력성을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분 집단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해요. 네? 진위 검증, 그걸 뭐 엑시트 테스트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마케팅 믹스를 포함하도록 세분 집단 포지셔닝 전략을 결정하는 그런 세분화 과정을 거친다. 뭐 이거는 꼭 세분 시장, 뭐 산업체 시장에서만 해당된다기보다 산업체 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에서도 요거는 똑같이 소비자 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요구 기반 세분화, 세분 집단 확인, 세분 집단 매력성, 세분 집단 수익성, 세분 집단 포지셔닝, 세분 집단 진위 검증, 마케팅 믹스 전략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분 집단을 확인하려면, 세분 평가 세분을 한 다음에 확인하려면은 세분 집단으로서 갖춰야 될 기준이 있어요. 핵심 기준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 나와 있죠. 슬라이드에. 측정 가능성. 이거를 measure라는 게 측정이죠. measurability. 측정 가능성. 세분 집단의 규모라든지 구매력이라든지 특성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팅하는 세분 시장의 규모라든지 구매력이라는 특성이 얼마나 된다. 그리고 그 세분 시장이 그런데 너무 적으면 안 되고 우리가 공략할 만큼 세분 집단들이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크고, 그죠?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substantiality, 실질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맞춤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질적이고 뭐 하여튼 그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 다음에 그 시장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게 accessibility죠.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며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장들은 다른 세분 시장과 차별화가 되고 다른 마케팅 믹스 요소와 프로그램들이 다르게 우리 반응성, 차별성, differentiability, 디퍼렌셜을 해야 된다. 네? 디퍼렌셜, 디스팅티브니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별도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항상 액셔너빌리티, 액셔너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알아보세요. 세분 집단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세분 집단 중에 어떤 집단을 결국은 세분화를 하고 세분화한 거에서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표적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실질적이어야 되고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차별적이어야 되고 실행이 가능해야 되는 이런 5가지 핵심 기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표준화, 세분화에서는 이건 둘 다 B2B니 B2C 둘 다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표적화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일반적인 B2C 시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세분 집단의 뭐 매력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시장을 선정을 해놨으면 여러 가지 시장 중에서 하나의 시장을 선정을 해놨으면 그 시장의 뭐 경쟁자는 어떤지, 예? 그 시장에서의 경쟁자는 어떤지, 그 시장에 잠재적으로 들어올 사람들, 잠재적인 진입자는 어떤지, 그리고 그 제품과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떤지, 또 그거의 구매자들의 힘은 또 어떤지, 공급자는 어떤지, 이런 그 세분 집단의 매력도, 예? 매력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 5, 4, 6 모델 그래가지고 마이클 포터가 얘기를 한 거로 15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경영 전략이라든지 전력 경영이라든지 국제 경영 이런 데서도 많이 공부하고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하고 굉장히 뭐 유명한 이론인데 그 어떤 세분 시장에 대해서 내재적인 장기 매력성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 산업 경쟁자, 잠재적 진입자, 대체제, 뭐 구매자, 그리고 공급자 요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할게요. 다른 시간에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 시장의 매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5가지 5, 4, 6 모델을 가지고 한다. 그 5가지 책을 읽어보시고 근데 단 그 4번째 나오는 업스트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업스트림이랑 또 5번째에 보면은 157페이지 위에 보면 후방, 다운스트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업스트림이 원료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업스트림이에요. 무언가를 만들려면 원재료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공장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만들죠. 원료 공급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자가 있죠. 그 다음에 만들고 나면은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마지막에 뭐죠? 소비자가 있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죠. 그럴 때 원료에 가까운 거를 업스트림 이렇게 해요. 업스트림. 상류 그래요. 업스트림, 상류. 말하자면은 그 우리 그 강에도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잖아요. 그죠? 상류로부터 하류로 흐르죠. 그랬을 때 어떤 그 근원이 되는 거, 원재료라든지 원료라든지 제조하는 곳에 가까운 거를 업스트림, 전방이라고 그러고 후방이 소비자, 하류, 최종 소비자 뭐 이런 쪽을 후방이라고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부품들을 사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번 이제 코로나 사태처럼 어려움이 있고 뭐하고 그러면은 이 미국의 뭐 기업들이 중국이나 이런데 값싼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진출했던 거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른다. 이건 리쇼링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큰일 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요번에 이제 각 나라, 꼭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가가치가 낮고 미국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하고 다 외국에서 한 걸 수입해서 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국가로 뭐 이렇게 뭐 마스크 만들려면은 이제 부직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국내에서 해야겠다.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세계의 어떤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뭐 지금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참 저도 예측하기가 힘든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경제연구소라든지 기업 같은 데서 그런 것들 많이 그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한번 코로나 이후 세대는 어떻게 그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저걸 해가지고 한번 같이 제가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 그 토론 같이 하고 그러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학년일 테니까 대부분 저학년이니까 업스트림 그러면 상류고 다운스트림 그러면 하르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의 원료 재료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구매하다 보니까는 뭐 어려움이 생기더라.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자동차를 못 팔더라. 그러면 아 이거 우리 내부화해야겠다. 그렇게 내부화하는 거를 전방통합이라고 합니다. 전방통합. 반대로 도매업을 하던 데서 아 소매까지 우리가 같이 할래. 그래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사버려요. 이거를 후방통합이라고 합니다. 후방통합.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다운스트림, 뭐 업스트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방에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들 아시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또 용어에 익숙하지 못하면은 이게 뭐지 하고. 근데 거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다음에 세분 집단의 뭐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매력도에서 장기적 세분 집단 매력도에서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세분 집단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그래서 세분 집단의 뭐 수익성 그리고 우리의 목표라든지 자원 이런 게 얼마나 그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전체 시장을 포괄할 수 있는 풀 마켓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를 단일 시장으로 보고 공략을 하는 뭐 MS 오피스라든지 코카콜라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걸 우리가 비차별화 마케팅 또는 대량 마케팅, 언디프렌시에이티드 마케팅, or 매스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표준화 전략을 가지고 글로벌리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그런 걸 가져가는 기업들은 풀 마켓 커버리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맥도날드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도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같은 햄버거를 만들더라도 내가 그거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상당히 뭐 건강에 민감하다든지 건강에 민감하고 또 더 고급인 거를 또 추구하고 그런 차별화된 시장 모든 시장에 소구하다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모든 세분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보다 차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그걸 우리가 디퍼런시에이티드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비건이다. 예를 들어서 그 비건이라고 하나요? 그 베지테리언 이런 집단 같으면 뭐 햄버거를 고기를 아예 패티 같은 거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전혀 다른 시장으로 콩으로 만든 그런 시장으로 하는 햄버거를 만들어 놓고 그 시장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걸 니치 마켓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업이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해요. 뭐죠? 표준화 마케팅, 그러니까 뭐 코스트 리더십, 표준화한다는 게 결국은 원가를 싸게 간다는 거죠. 원가를 싸게 가는 코스트 리더십 전략을 쓰거나 또는 차별화 전략을 쓰거나 마지막에는 세분 시장에 대한 전략을 쓰는 니치 세분 시장, 틈새 시장 전략을 쓰거나 이 세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간다고 모든 기업들은 경쟁 전략을 쓸 때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결국 타겟팅 할 때 있어서는 세분 집단에 대한 그 수익성을 파악하고 이런 세 가지 마케팅에 따라서 매력도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로 갈 건지 비차별화로 갈 건지 뭐 니치마켓으로 갈 건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분 집단 중에서 하나의 세분 집단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 9개의 시장으로 나뉘었으면 그 중에서 뭐 두세 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제품이 A, B, C가 3개가 있고 시장이 1, 2, 3, 3가지 있으면 3x3 9가지죠. 9가지 중에서 나한테 맞는 시장을 9개의 셀 중에서 고른다.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복수 세분 집단 전문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또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시장은 다 취급하는데 나는 이제 현미경만 한다. 현미경만 하는데 대학, 정부, 민간연구소 모든 그 시장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난 공략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제품 전문화라고 그러고 제품 전문화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시장 전문화는 나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제공해 줄래요. 이런 거는 시장 전문화라고 한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서 나는 포커스드 전략을 쓰겠다.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세분 시장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뭔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네? 그런 집단을 우리가 니치 더욱 좁게 정의된 세분 집단으로 해서 독특한 혜택 조합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뭐 그 롱테일 추적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교보서적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예스24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실제로 많이 팔리는 책이 있는가 하면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팔리는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건 아무래도 유행에 따라서 팍 팔려서 이렇게 판매량이 올라가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쭉 팔리는 책은 이렇게 꼬리가 긴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롱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꼬리가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분 집단 그런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게 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롱테일 마케팅이라고 해서 크리스 앤더슨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 예는 159페이지 마케팅 인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통해서 경직성을 합하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마케팅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막 작은 것처럼 보였던 니치 마켓이 수익성이 높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롱테일 추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조그만 롱테일 시장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그 집단의 포지셔닝을 하고 포지셔닝이라는 건 그 집단, 세분 집단에 맞춰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 세분 집단의 어떤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엑시 테스트 스토리보드 만들고 뭐 하는 걸 엑시 테스트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립해서 제공을 하는 그거까지가 이제 그 시장 표적화 단계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세분화 시장에 있어서 대량 시장은 하나의 제품으로 비차별적으로 전체 시장을 포괄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 개인화 마케팅은 그 각각 1대1 마케팅, 원투원 마케팅 또는 뭐 퍼스널라이제이션 마케팅 또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케팅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중간에 단일 세분 집단을 집중한다든지 뭐 롱테일 추적 또 비차별적 또는 대량 마케팅 가져가는 거 또는 세분 집단 제품을 전문화하거나 시장을 전문화하는 이런 일직선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세분화 수준에 따라서 전체 시장을 모든 고객을 똑같이 하나로 보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은 모두 다르게 보는 개인화 마케팅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있어서 뭐 복수 세분 집단, 제품 전문화, 시장 전문화, 뭐 니치 마켓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적 뭐 윤리적 이슈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법적 윤리적 목표 시장에서의 타겟팅에서 법적 윤리적 이슈라는 게 뭐냐면 이 표적화를 할 때 특정 집단만을 뭐 타겟으로 한다든지 그런 특정 집단을 뭐 이렇게 표적화해서 이름을 붙인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뭐 취약 집단이라든지 소외 집단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어떤 유해 제품을 촉진할 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 보호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모든 소비자들은 동일하게 동질적으로 비차별적으로 해야지 그걸 잘못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분화를 하고 타겟팅을 표적화를 한다는 게 뭔가 소비자들을 다르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가치 있는 소비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해서 어떤 취약 집단이라든지 소외 집단한테 뭐 소외감을 갖게 한다든지 어떤 유해적인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본다든지 정신적 뭐 여러 가지 재무적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잘해. 어떤 사회의 가치, 에? 기업 사회 가치라든지 어떤 그 기업 윤리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해야지 그 취약 집단이라든지 소외 집단이 어떤 부당하게 대우한다든지 심리적인 또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재정적인 뭐 이런 쪽으로 유해한 차별적인 거를 받도록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거기 책에 나온 거면은 어린이 소수자 또는 그 기타 특정 집단을 목표로 그런데 모든 시도가 비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콜게이트 파몰리브 주니어 콜게이트 치약에서 나오는 콜게이트 주니어 치약들은 어린이들이 더 오래 더 자주 양치질하도록 설계된 그 특별 제품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구를 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이거는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거 한 거지 뭐 어린이들한테 소비를 더 조장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거를 강조하고 그거를 중시하는 이게 사회적 책임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오래전에 미국의 그 존 F 케네디라고 있는데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두 교수에서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소비자들은 네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기가 선택의 자유. 두 번째, 안전할 권리.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안전할 권리. 그리고 소비자의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 말할 권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이라든지 여기에서 어떤 미디어라든지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새 뭐 가입하거나 뭐 휴대폰이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뭐 설명 막 하고선 들으셨죠.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고 막 이런 게 다 이런 권리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벌써 처음 나온 게 60년대 얘기죠. 60년대에 이런 소비자들의 4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성장기에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이런 게 이슈가 되고 법적 윤리적 이슈들이 마케팅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7장을 조금 나갈 수 있을지 알았는데 못했고요. 7장은 이제 포지셔닝, 브랜드 얘기, 브랜드, 컴페티티브 앤 이펙티브 브랜드 포지셔닝 얘기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포지셔닝을 개발하고 수립할 수 있느냐, 그리고 브랜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차별화시키느냐, 마케터는 또 경쟁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또 분석하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도전하고 팔로우, 추종하고 니치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이 이제 브랜드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브랜드가 거의 그 마케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뭐 이건 9주차에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하여튼 6장을 끝나고 7장에 이제 도입 부분까지 들어간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조금 빨리 했는데요. 사실은 이 시장 세분화 STP가 되게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세분화, 또 표적화, 정의화. 그래서 이제 ST까지 했고, 이제 포지셔닝을 이제 브랜드 관점에서 7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그리고 8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직접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할 건데, 이 내용들이 뭐 책에서 챕터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상당히 그 지금 현재 마케팅 패러다임, 마케팅 학문을 끌어가고 있는 주제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7장 좀 읽어오시고 6장도 좀 읽고, 그래서 그거 한 거 있으면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연락을 해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근데 가급적 규칙적으로 그 수업이 있는 날 듣는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듣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